천안의 유례산 정상에 있는 유례산성입니다. 백제의 초기 수도였던 하북 유례성, 하남 유례성, 혹은 그 부속 산성이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백제 초기의 도성이었다는 유례성. 유례성은 울타리를 뜻하는 백제말입니다. 혹은 왕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례성은 두 개였습니다. 임진강 유역이나 북한산 아래로 비정되는 하북 유례성과 이후 외침을 방어하기 위해 한강 이남으로 옮겼던 하남 유례성. 삼국사기에 보면 한강 남쪽, 동쪽에 높은 산악, 남쪽은 기름진 녹토, 서쪽은 바다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한반도 서쪽은 다 이럴 것 같습니다. 기록들을 찾아보면 삼국유사는 천안 직산을 유례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까지도 천안 직산을 유례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산에 온조사당도 있었고요. 정유재란 때 불탄 것을 얼마 전 다시 준수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럼 직산사산성, 유례산성, 성거산성에서 나오는 유물유적은 어떨까요? 일단 성거산성은 군부대가 들어서 있어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성거산은 옛부터 신성시된 산이라 고려 태조 왕건이 하늘에 제사를 드린 곳이기도 합니다. 정황상 중요한 곳이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부가 상당히 좁습니다. 인근에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 때 숨어 살던 신자들의 마을 유적도 있어서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는 곳이기에 도성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유례산성은 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데 좁은 산길을 40여 분 올라가야 되는 데다 정상의 평지도 너무 좁습니다. 건물 하나 올리기에도 무리가 있어 보이는 이곳에 왕성이 자리했다고 보기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단 군사시설이었다면 정말 좋은 입지입니다. 멀리 수원에서 서해 바다까지 한눈에 펼쳐지고 절벽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백제의 토기 파편이 나오긴 하지만 통일신라의 토기나 와편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흙으로 빚어 만든 말파편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제사를 드리던 곳으로 보입니다. 백제 위례성이라면 할 수 없는 의식이지 않을까요? 직산사산성은 직산의 성산 정상과 북동쪽 능선을 감싸는 꽤 큰 규모의 산성입니다. 삼국유사라는 기록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받아 발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연대가 늦은 5세기경의 백제 토기 파편과 6세기 후반의 신라 토기 파편, 기와 파편들이 나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과 맞물려 있고 통일 신라 유물 유적이 나오므로 역시 설득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하북 유례성에서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곳이다. 아차성과 사성과 가깝다. 아차성은 현재의 아차산성으로 비정되므로 사성, 유례성과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산사산성, 유례산성, 성거산성은 백제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한때 경기 남부의 곡창지대를 방어하는 신라와의 접경이었고 실제로 생활유적도 많이 발굴됩니다. 온조사당 인근의 판정리나 와룡리에서는 백제의 토기 파편이 나오기도 했고 북쪽의 안성천변에는 궁리라는 지명이 남아있습니다. 천흥리를 통해 옛 직산 금광길로 성거산을 빙글 돌아 천주교 성거산 성직길을 거슬러 내려갑니다. 서쪽으로는 드넓은 평야가 서해 바다까지 이어지고 동쪽으로는 크고 작은 산세의 줄기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윽고 유례산성에 닿으면 깨진 비석받침이 정상에서 기다립니다. 성벽 유적에 기대서서 북쪽을 바라보면 수원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런 절경을 혼자서만 보기 아깝습니다. 남한강이 흐르는 충주는 그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일찍부터 삼국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서기 63년 백제왕이 낭자곡성을 점령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 낭자곡성을 원래 청주로 보는 의견이 많으나 이미 온조왕이 마한을 정벌한 것이 서기 8년이어서 청주와 익산까지 이미 백제의 영역이라고 보고 충주가 낭자곡성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성백제가 충주까지 확장하는 것은 남한강으로 인해 군사적,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백제가 충주에 진출했다는 증거는 황새머리 고분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라의 타평리 7층 석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입니다. 위치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전방의 장미산성에서 백제의 삼족 토기가 나왔고 남한강 수운과 육로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입니다. 백제는 이곳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아주 진심이었는데 칠금동, 탕금대에서 나온 제철 유적은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인근한 금릉동에서는 마한의 흔적이 나오기 때문에 백제의 충주 진출은 기존의 마한 세력을 흡수하면서 진행되었을 것이고, 대량의 철까지 나오는 변방의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개척이 이루어졌음을 충주 각지에서 발견되는 유물 유적을 통해 충분히 증명됩니다. 그 시기는 무려 4세기입니다. 장미산성 남쪽 입성마을에는 충주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장수왕 때 세워진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가 최근 새로운 분석 기법으로 영락 7년이라는 글자를 판독하여 광개토 태왕 7년 397년에 세워진 것을 밝혀냅니다. 맞다면 충주는 4세기 말에 고구려의 영토가 된 것으로 보이죠. 장미산성 너머에는 봉황리 마애불상군이 있는데 여러 불상들 중 일부가 고구려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청주 비중리 마애열의 삼존상도 고구려 것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고구려의 확장과 시기상으로 지리적으로 이어집니다. 고구려 또한 충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원성을 설치하고 남부의 중심지로 공들여 육성합니다. 장미산성과 대림산성을 거점으로 삼았는데 위치로 보면 충주 고구려비의 내용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분명 신라와 관계가 좋아 보이지만 단월동 고분군, 두정리 고분군, 타평리 유적들을 보면 주로 충주 분지 남쪽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고구려가 확장을 원했든 신라를 경계했든 군사적인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진천 대모산성과 송두리 유적까지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세종 남성골 유적까지 이어졌던 것을 볼 때 고구려의 확장은 진심이었습니다. 신라도 그런 기류를 읽었기 때문에 5세기 중후반 보은 3년산성과 청주 양성산성 등 충북을 가르는 성들을 축조했겠지요. 공교롭게도 475년 백제가 한성에서 공주로 내려옵니다. 5세기 후반 충청도 지역은 강대한 힘의 충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51년 삼국의 관계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를 침공하여 중부 이남을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삼국사기 진흥왕 12년 기사를 보면 고구려의 식군을 빼앗았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충북 제천, 강원 춘천, 원주 양구, 화천, 영월, 경기도 가평 등 한강 상류 지역을 대부분 획득합니다. 바로 이전 세종 전이면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공방이 벌어지므로 백제와 신라의 공세 즈음에 충주가 신라로 넘어갔으리라 봅니다. 타평리에서는 삼국의 유물이 나옵니다. 특히 백제가 자리 잡았을 황새머리 인근이 그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철기시대부터 시작되는 고분군과 유물산포지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남한강이 장미산에 굽이치며 느려지는 곳, 높은 산과 협곡으로 교통로가 교차하는 곳. 문제는 현대에도 교통로라는 점입니다. 2022년 7월 황새머리 고분군 포함지역을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되어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미 파괴된 지역도 존재하여 급히 시골에 들어갔고 원삼국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총 24기의 유구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타평리와 장미산성과 연계되는 한성백제의 유구를 발굴하지요. 여기 백제의 새거지가 있었습니다. 너른 충주의 들판에서 나는 곡식과 철괴들이 배에 실려 한성으로 내려갑니다. 장미산 꼭대기에서는 백제 병사들이 교통로와 남한강을 주시하고 마을에서는 저녁밥을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반찬은 남한강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수의 유적이 확인되고 서남부 원경 사면에 보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구릉지는 대부분 고분군과 유물산포지가 자리합니다. 과거의 교통로는 현재의 교통로이기도 합니다. 현대인과 고대인이 같이 존재하기 위한 길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공주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백제의 수도이기도 했고 백제 부흥군과 나당군의 전투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금강을 끼고 있는 데다 주변에 산지와 구릉지가 많아서 협곡을 통한 제한된 교통로가 발달했기에 군대의 이동과 전술적 요인이 결합되어 우리 역사의 주된 전투지역으로 자주 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주로 연결되는 통로는 사방에서 모여들어 백제가 공산성으로 내려온 데는
이런 사통팔달의 교통로 영향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로가 모이는 중심 지역은 공산성이 아니었습니다. 공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냥 구릉지와 산으로 이루어진 빈 땅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백제까지 인근에서 가장 큰 수촌들을 중심으로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시간대를 달리해 일대를 지배하면서 풍부한 물과 농지를 바탕으로 한 생산력과 더불어 사방을 잇는 교통로를 통제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열지어 두른 산들로 보호받고 있기도 했지요. 2003년 의당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천태산 남서쪽 능선 끝에 위치한 구릉지에 지표조사를 하던 중 수촌들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청동기부터 백제의 고분이 발견됩니다. 여러 차례의 수많은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그중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반의 백제 고분에서 귀족들에게 내려주던 금동관모 2점 이외에도 금동신발 3점, 금동허리띠 2점, 한두대도 3점, 마구 등과 당시 고급 수입품이던 중국제 검은 도자기도 출토됩니다. 유물들의 높은 수준과 양을 미루어 지방 귀족의 출현과 성장을 증명하는 수많은 유물이 발굴된 것이죠. 백제의 웅진천도는 475년이니 이 세력은 한성백제 시기의 공주 지배 세력이었고 이런 독립된 유력층 유물들과 고분의 출현은 백제 고분의 시기와 계층 규명에 큰 기여를 합니다. 능선을 따라 남쪽으로 걸친 전 영역에는 수촌리 유물 산포지가 분포합니다. 들머리에 닿으면 수촌리 토성이 있는데 9세기 기와조각으로 말미암아 통일신라의 토성으로 보고 있으나 내부에 원삼국, 백제의 토기조각이 산재해 있고 북쪽에서 접근하는 교통로를 차단하는 위치로 말미암아 원래 백제의 시설이나 거주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분군 뒷산 정상에는 율정리 산성이 있습니다. 토성 이외의 유물이 없어 시대 파악에는 어렵지만 위치가 위치이고 봉수대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으니 이것도 당시 관방유적이었을 확률이 높죠. 실제로 정안천 건너 맞은편에는 오인리 산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백제의 기와조각과 토기조각이 많이 나오는 석축산성으로 이곳이 본성이고 율정리는 보조적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동쪽에서 접근하는 통로에는 은용리 산성이 있어서 방어체계를 연계합니다. 은용리 산성은 2개로 되어 있는데 장군산 정상부의 2번과 북쪽 능선 끝 봉우리에 위치한 1번입니다. 1번은 200m의 소규모 성이고 기와조각, 토기조각이 많이 나옵니다. 2번도 상당히 작은 성으로 300m의 토축성인데 두 성이 유기적으로 교통로를 통제하기 위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인리 산성과 은용리 산성 사이에는 송문리 산성이 있습니다. 성제산 정상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온 능선에 비스듬히 자리 잡고 있는데 둘레 500m의 꽤 큰 규모의 석축산성으로 내부에서는 백제 기와조각과 토기조각이 발견되며 북동쪽 정상 능선을 따라 몇몇 시설이 있었는지 기와편이 줄지어 있습니다. 송문리 산성이 있는 성제산 기슭의 송문리 사지에는 2003년 도난 사건으로 유명한 공주 의당 금동보살 입상이 출토된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관방유적의 배치와 유물산포지, 백제 때 절터로 미루어 공주의 중심은 수촌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백제왕실은 입지가 안 좋은 공산성으로 들어갔지요. 물론 백제가 수도를 정하는 방식은 고구려를 의식하여 각 남한의 평지성과 산성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촌리 고분군의 발굴로 수많은 유물이 쏟아지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됩니다. 수촌리가 가장 좋은 입지였으나 원래 있던 귀족 세력과 이해관계 때문에 공산성에 거처를 마련했다는 것이지요. 웅진천도 후 해구를 병관자평으로 삼았다는 기록 뒤로 그 해구가 권력을 휘두르다 문주왕을 암살하고 어린 삼군왕을 내세웠으나 만족을 못하고 결국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면 정황상 공주가 기반인 대성팔족, 어쩌면 수촌리 고분군의 당사자 집안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란에도 불구하고 해씨는 계속 등장하는데 사비천도 후에는 남원 암학성을 공격한 해수만 등장하니 일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씨는 백제건국 초기부터 등장하는 가문으로 부여인이라는 기록이 있으니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웅진성이 본거지였던 백씨가 수촌리의 주인공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게도 해씨와 데자뷰가 느껴지는데요. 삼근왕이 어린 나이에 일찍 죽고 동성왕이 즉위 후 23년, 501년입니다. 8월에 백가에게 가림성을 쌓고 지키도록 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동성왕을 칼로 찔러 살해하지요. 공주의 기반을 두고 있었음에도 타 지역으로 발령을 내니 이에 불만을 품고 그랬다는 설과 무령왕에 의한 정변 혹은 동성왕에 반대하는 집단의 행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때 정황도 이상한데 11월에 시해한 후 무령왕이 즉위하기까지 별다른 행동이 없다가 즉위 직후 반란을 일으키고 무령왕을 칭견하니 항복했다는 것이지요. 이후 백씨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무왕 때 암학성을 공격하면서 백기라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신기할 정도로 두 집안의 정황이 비슷합니다. 어찌됐던 수촌리의 주인은 백가가 유력하지요. 그런데 무령왕 때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중국 문물을 적극 수용했는데 이후로 예씨가 등장합니다. 예씨가 공주의 성주이자 북방령이라는 기록이 있으니 이때 백씨를 이어 공산성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과관계에 의해 예씨를 중국계로 보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자왕이 공주에서 예식진에게 배반당한 사정이 이해가 됩니다. 2003년 수촌리 고분군 이지역 발굴 도중 좌우로 인접한 4호 석실분과 5호 석실분에서 깨진 대롱옥이 발굴됩니다. 쪼개진 모양이 특이하여 맞춰보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4호 석실분에서는 금동 관모와 금동 신발, 은장식이 된 대도가 나왔으니 최고 권력자이고 남자입니다. 5호 석실분은 금귀걸이, 마구, 토기들이 나왔으니 여자입니다. 부부였을 두 사람의 사랑이 나중에 묻힌 사람에 의해 고분 안에 남았고 1500년 만에 후손들에 의해 다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깨진 옥에서 과거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학문이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철도를 따라 형성된 대전 구시가와 대전 엑스포 유치로 발전한 서구지역, 유래가 백제 때까지 거슬러가는 온천으로 유명한 유성이 분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내내 세력의 충돌점이었고 그 사통팔달의 지리적 요건 때문에 지금도 주위 산줄기 가득 40여 개에 달하는 산성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죠. 대둔산에서 출발한 갑천과 나란히 남북으로 달리는 도솔산입니다. 갑천이 만들어 놓은 회랑은 평시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가도로 전시에는 군대의 이동 경로로 쓰였습니다. 갑천은 대전천 유등천과 함께 분지 중심을 홀로 내달리는 도솔산을 천혜의 요새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도솔산 북쪽 끝에는 월평동 산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비에서 가깝기 때문에 백제의 것이라 생각되지만 발굴된 유물은 삼국의 것이 다 있습니다. 네, 고구려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지배적인 유물은 백제의 것이고 저장고와 방어시설이 겹쳐서 발견되므로 오랜 기간 이곳을 지배한 주요 세력임에는 확실합니다.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에 위례성을 뺏기고 백제 계로왕이 죽습니다. 문주왕은 급히 웅진으로 천도하는데 이때 고구려의 남하가 눈에 띕니다. 경기도와 충남을 지역적으로 이어주는 고구려 유적들이 최근 들어 많이 발굴되고 있죠. 안성 도기동 산성, 세종 남성골 산성은 생활유적까지 발굴되어 한때 고구려가 이곳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월평동 산성은 세종시까지 내려왔던 고구려가 백제의 최고 방어체계를 자랑하던 대전 지역에 작전 수행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공략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분명 분지를 둘러 수많은 백제 산성들이 포진해 있고 월평동만 점령해서 지배하는 것은 고구려에게도 무리였을 것입니다. 발굴되는 고구려 흔적은 남성골 도기동과 같은 목책성과 한성백제, 웅진백제 시기의 백제 토기조각과 같이 발견되는 고구려 토기조각입니다. 월평동 산성에서 도솔산으로 이어지는 남쪽 능선의 완만한 고지대에 월평동 유적이 있습니다. 20개소가 넘는 집터, 백제 유적에서 가장 많은 수가 발견된 350여 개에 달하는 저장구덩이, 저장 목곽, 수많은 토기편, 와편과 함께 목재 도구나 용기, 철기 등 생활유구와 유물이 다량 나왔습니다. 백제의 것이고 유물의 성격에서 상당한 유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을을 둘러싼 수많은 울타리, 성벽, 도랑, 함정 등이 교차되고 복합되어 있는데 월평동 산성과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이 최외곽 1차 성벽이 평양 대성산성과 유사하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와 성격 면에서 마치 이스라엘 키부츠와 우리나라 중대전술기지를 혼합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남쪽으로 도솔산까지의 사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축으로 마봉제보루와 도솔산보루를 두어 전초기지도 운영했습니다. 유성은 백제 노사지현이었습니다. 지금 이름은 신라 경덕왕 때 바뀐 것이지요. 고려사에 이미 온천이 있다고 나오는데 기록만 없을 뿐 그 이전에도 온천은 나왔을 것입니다. 인근에 당시 시대와 잘 맞는 구전설화가 있습니다. 백제 의저왕 때 홀어머니를 모시던 청년이 신라와 오랜 전쟁을 치르던 당시 상황 때문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7대 독자의 결혼도 못한 아들이 군대에서 해를 입을까 염려한 어머니는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넣고 새벽같이 빌기를 1년. 어느 날 백제가 망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신라군이 사비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된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계속 빕니다. 겨울이 되고 여전히 문간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눈보라 사이로 검은 형체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피투성이에 온몸이 멍이 들어 피골이 상접한 아들이었습니다. 신라군에게 포로가 되어 노역과 학대에 시달리다 탈출해서 겨우 집에 온 것이지요. 몸져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방법을 강구하다 다친 학이 공중을 돌며 울다가 뜨거운 온천에 날개를 담그자 치료되는 것을 우연히 보고 아들을 온천에서 요양하게 합니다. 금세 나았지요. 학이 울은 곳은 명학소. 나라가 앉은 곳이 학할이라고 이곳입니다. 백제무왕이 군대를 주둔시킨 곳은 복명동 아래진턱골이라 전해지지요. 이곳이 각지에서 모집한 군사를 주둔시키는 곳이었나 봅니다. 7세기 백제 토기 위로 7, 8세기 신라 토기들이 나옵니다. 항아리형 저장고는 비어 있었지만 선반을 설치했던 흔적이 남아있어 고대인들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목각고는 사방 5m가 넘는 크고 견고한 구조입니다. 마치 현재의 벙커와 유사합니다. 군대 갈 때 입소했던 306 보충대가 생각나는데 당시 군대 가던 백제 청년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었겠지요.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밀려나 위례성에서 급히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왕실의 권위가 크게 낮아지고 귀족들이 강성해져 혼란의 시기를 보냅니다. 고구려의 남하를 막아내고 천도를 이뤄낸 문주왕도 병관좌평 해구에게 암살당하고 아들인 삼군왕도 15살에 죽습니다. 권력 암투가 연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뒤이은 동성왕은 23년간 재위하면서 신진 세력 등용에 노력을 기울여 기존의 귀족 세력과 균형을 이루는 데 성공합니다. 산성 축조를 통해 방어 체계를 정비하고 중국과 교류를 통해 전국 안정과 왕권 강화를 꾀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귀족들의 반발이 있었고 가림성 성주 백가에게 암살당합니다. 이어 즉위한 무령왕은 어떻게 해야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가 존속할 수 있을지를 알았습니다.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력 투사로 구심점, 목표를 만들어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고 제도도 정비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킵니다. 이렇게 안정된 왕권을 통해 아들인 성왕은 사비천도를 성공시킵니다. 웅진 백제 시대는 4명의 왕, 불과 63년입니다. 계획도시였던 사비와 달리 웅진에서는 공산성, 좁은 구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백제의 수도 건설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큰 강을 반드시 곁에 두어 수운을 활용한다. 강 남한에 왕성을 둔다. 배후성을 두어 방어와 입보, 보조의 성격으로 운용한다입니다. 모두 고구려의 남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남쪽에서 접근한 군대에게 멸망해버리고 말았으니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큰강 남한의 고지대를 적극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남 유례성 서쪽의 삼성동 토성이나 부소산성 동쪽 청산성, 주장산성이 그것입니다. 물론 공주에도 공산성 동쪽 금강 남한에 옥녀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성 서쪽 북쪽으로 크게 나와있는 67고지에는 산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고만하루가 있어 전술적 유지이기도 합니다. 왜 산성을 축조하지 않았을까요? (1995년) 백제문화권 조성을 위해 공주 부여간 도로를 연결하는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공사전 지표조사를 하다가 심상치 않은 유물들이 발견됩니다. 이듬해 정식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기존의 것들과 다른 모습의 유구들이 출토됩니다. 정상에 위치한 건물지 주위의 흙을 깎아서 상당한 토목공사 끝에 평탄하게 조성된 1000평 가까운 평지와
주춧돌 없이 기둥을 바로 땅에 묻어 건물을 세우는 중앙에 주혈식 건물지와 주위에 궁형으로 배치된 7동의 벽주 건물지가 나왔고, 건물 주위로 두른 여러 급의 묘책과 중앙의 건물지 주위에서는 높은 위계의 8옆 연화문을 포함한 상당량의 기와 조각이 나왔으니 분명 높은 위계의 건물을 중심으로 한 기획적으로 배치한 건물들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의 건물이었을까요? 어차피 수도는 이전할 것이고 임시 목적의 방어시설이었을까요? 출토 유물 중에는 토기 파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주 고급 제품이었고, 대가야가 있던 고령이나 전북 고창, 영산강 유역, 중국, 일본제 토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 연구자이시던 이한상 교수님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정지산과 연결된 능선 남서쪽으로 700m가량 내려가면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에서는 묘지석이 나왔죠. 지석 명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나이 62세 되는 523년 5월 7일 붕어하셨다. 525년 8월 12일에 무령왕릉에 예를 갖추어 안장하니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526년 12월 백제국 왕대비가 천수대로 돌아가셨다. 유지에서 상을 치르고 529년 2월 12일 다시 무령왕릉에 모셔 장사를 지내니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돈 1만 매 이상 1건. 525년 8월 12일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앞에 써놓은 금액으로 토왕, 토백, 토부모, 천상천하의 2천석질의 여러 관리들에게 문의하여 신지의 토지를 매입해서 능묘를 만들었기에 문서를 작성하여 명증을 삼으며 모든 율령에 구애받지 않는다. 무령왕비 지석에는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지에서 3년간 모신 다음 신지인 무령왕릉에 모셨다고 되어 있네요. 유지는 서쪽을 의미합니다. 뒷면에는 신지를 매입하여 능묘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무령왕릉은 서남 방향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령왕릉의 위치를 고정하고 묘지석에 언급된 기준점을 공산성의 추정왕궁지로 하면 정지사는 무령왕비의 시신을 3년간 안치했던 빈소가 됩니다. 어쩌면 무령왕도 이곳에 모셨을 수 있겠지요. 1500년 전 각국 사신들, 일본 사신들의 조문 행렬이 정지산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성왕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하며 조문객들을 받아들입니다. 성왕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지고 백제의 부흥을 위해 538년 사비천도를 이뤄냅니다. 올해가 지석에 기록된 무령왕의 사망으로부터 정확히 1500년 되는 해입니다. 세월은 무상하지만 무령왕릉까지 이어지는 산책길은 15분입니다. 걸어봄직합니다. 경주고본 돌아다닐 때는 숲길을 걷는 것 같았는데 부여왕릉원은 장기판 사이를 걷는 것 같습니다. 풍수지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청용 우백호에 앞에 강도 흐르고요. 왕릉을 관리하는 능사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백제 금동 대항로가 발견되기도 했죠. 능사 바로 옆으로 부여나성이 이어져 있습니다. 좀 더 외곽인 능안골에는 귀족들이 묻혀있고 염창리에는 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상당히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망자와 산자의 구분도 명확하고요. 신라의 경우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도를 좀 더 멀리서 바라보겠습니다. 부여의 수많은 건물터, 사찰터가 보입니다. 대부분이 정남향입니다. 관북리 유적이나 구아리 유적은 물론이고 정림사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 군수리사지, 동남사지, 서복사지 등 사찰터도 모두 남쪽을 보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인 청산성의 건물지도 지형제약을 무릅쓰고 상당수가 남북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들을 잇는 도로는 어떨까요? 얼마 전 발굴된 북문지와 연결되는 쌍북리 유적에서 남북으로 뻗은 도로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수조와 토관을 활용한 상수도 시설도 발견되었죠. 모든 증거가 사비는 백제의 천도 계획에 의거해 철저하게 준비되고 건설된 계획도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궁의 위치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풍수지리를 적용한 남북 방향의 대형 건물을 앉힐 수 있는 위치, 습지였던 사비에서 마른 땅이 있던 곳, 왕실 사찰인 정림사와 방위적으로 맞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왕 로타리에서 부여여고 사이에 존재할 것입니다. 2020년 쌍북리 525-1번지에서 대형 건물터가 발굴되었습니다. 백제시대 건물 6동과 특기할 만한 유물이 나왔는데 중국제 도자기 57토기와 함께 대가야의 토기가 나옵니다.
사비천도가 538년, 관산성 전투가 554년, 대가야의 멸망이 562년, 역사의 퍼즐이 들어맞는 순간입니다. 이 근처의 건물이 사비천도 초기의 것이며 왕실이나 관청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 가마터가 있고 북포와 연결되는 곳으로 보아 관청이나 부속 건물의 무게가 실리고 궁궐은 생각보다 서쪽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입니다. 부여 왕릉원 벽화부분 모형. 얼마 전 부여 왕릉원 동고분군에서 추가 왕릉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비천도 후 백제왕은 성왕, 위덕왕, 해왕, 법왕, 무왕, 의자왕으로 6분입니다. 의자왕의 묘는 중국에 있고 무왕은 익산에 계시니 부여 왕릉원에 다 계실 것입니다. 도굴이 심하여 어느 분인지 알아볼 수 없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성왕은 사비로 수도를 옮기면서 국호를 남부여로 합니다. 그때의 사비는 지금의 부여가 됐죠. 부여는 백제왕실의 성이기도 합니다. 증산성이 있는 성제산을 가기 위해선 신성리를 빙글 돌아 농로를 한참 거슬러 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 고속도로 소음이 머리를 울리고 급경사의 비포장도로가 나오면 언덕 너머로 증산성이 올려다 보입니다. 부여의 유명한 성이라면 완만한 경사의 숲길이 청량한 부소산성이라든지 장성 형태로 길게 늘어선 나성이나 방어를 목적으로 거대하게 조성된 청마산성, 사랑나무로 유명세를 탄 백제 부흥군의 최후 거점 가림성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백제는 산성의 국가였지요. 최후의 방어성이었던 부소산성과 청산성, 나성 집합제 바깥쪽으로 산성을 줄지어 외곽 방어 체계를 치밀히 조직했고 그 방어선은 청마산성, 석성산성, 가림성을 지나 증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증산성이 자리 잡은 부여 북서부, 내포에서 청양을 거쳐 부여로 연결되는 교통로는 중국의 문물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이를 통제 보호하기 위해 축조된 본성과 자성으로 이루어진 방어체계는 서북부 최고의 전술 요충지였습니다. 위치 또한 절묘해서 부여에 곡식을 공급했던 현재의 청양, 적곡들이 한눈에 보였고 나중에는 백제 부흥군이 주둔했으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증산성은 특이하게 하얀색 돌로 축조되어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그 때문인지 조선 지지자료에는 시루매성이라는 무척 친근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인근 마을 분들은 성제산, 삼국사기의 고성성을 증산성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크기는 작은 편입니다. 둘레는 600m 정도인데 내부에 무속인이 기거 중인 영역과 정상부의 약간의 평지, 2개 중대가 주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방으로 경사가 꽤 되지만 동서로 이어진 능선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통제용이지 전투용이나 농성용은 아닙니다. 기록상 우물이 하나 있고 현재도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당시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생긴 모습이 계족산성을 떠올리게 하는데 산 정상에 흰 띠를 두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푸근한 모습이 백제 복식이나 치마 저고리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흙은 빨간데 돌이 무척 하얗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돌일까요? 증산성 남쪽 능선으로 이어진 사자봉에는 은산면을 내려다보는 둘레 150m의 소규모 사자봉 산성이 있습니다. 은산면 바짝 붙은 당산성과 마주보면서 교통로를 감지합니다. 아무래도 너머에 있는 당산성이 더 충실히 보완되어 있는데 내성 180m, 외성 250m의 복합구조입니다. 외성은 많이 유실되었지만 서남벽에 당우를 마련하여 백제 부흥군을 기리는 은산 별신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당우에는 복신장군과 토진대사의 위패와 초상화가 모셔져 있고 이는 백제 부흥군의 주역 복신과 도침이라 생각되지요. 옛날 은산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촐로의 꿈에 백제장군이 나타나 많은 부하와 함께 억울하게 죽어 뼈가 사냐에 흩어져 있으니 수습해주면 전염병을 쫓아내겠다 하니 알려준 장소에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과연 뼈가 흩어져 있어서 수습하여 장사 지낸 것이 유래라고 하지요. 내용으로 말미암아 부흥운동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나 봅니다. 남쪽은 산천 너머 민요봉 정상에
둘레 200m의 토성인 민여봉 산성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개의 성을 증산성에 딸린 자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봉산과 민여봉 사이의 회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배치입니다. 증산성 남매바위에도 대흥 임존성과 아주 유사한 설화가 전승됩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동시에 장군감이라 하늘 아래 영웅은 한 명이어야 해서 내기를 해서 지는 사람이 죽기로 합니다. 오빠는 산성을 쌓고 여동생은 솥을 지고 서울 다녀오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아들의 성 쌓는 속도가 느려지자 여동생이 밥을 먹고 가게 하여 간발의 차이로 지게 만들었다는 것. 이 설화는 충주, 장미산성, 그 외의 많은 성들에서 약간의 변형이 되어 구전이 되는데 주로 삼국시대 백제의 흔적이 있는 경우 더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축성 주체와 보급 주체의 경쟁 때문일 수도 있고 보급 주체의 수장을 주로 여성이 맡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전국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상당히 신기합니다. 옛날부터 인근 주민들의 나들이 장소나 소풍 장소로 많이 찾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촬영날도 동네 할머니들이 정상 간다고 소란스레 지나가십니다. 왕래가 불편함에도 증산성이 인근 주민들에게 유독 사랑받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해오던 흰색 때문이 아닐까, 백제의 복식과 비슷해서 그럴까 생각하다가 산성 아래 마을 이름이 신성리라는 데 닿습니다. 이곳의 역사는 백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부흥군과 신라군의 전투에 대한 구전이 많이 남아있지요. 원래 마을 이름은 하중리와 상중리였는데 강민마을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1914년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산 아래 있던 신중리까지 성 및 새로운 마을이라는 신성리로 개명이 됐죠. 1000년 넘는 마을이 새로운 마을이 됐습니다. 475년 9월 고구려 장수왕은 백제 위례성을 3만 대군을 이끌어 침공합니다. 미리 백제 왕실에 침투해 있었던 승려 도림은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같이 바둑을 두며 신뢰를 얻어냈고 왕권 강화를 명목으로 궁궐 수리 및 토목공사를 건의해 백제의 국력을 소모시켰다는 사서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력의 소모인지 고구려의 위협에서 응당해야 될 일인지는 행간으로 읽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몰려드는 고구려군에 의해 불과 7일 만에 방어선이 모두 붕괴되고 최후의 화공에 결국 위례성이 함락당하는데 침공군의 선봉이었던 과거 백제인인 제증걸루와 고이만녀는 사로잡힌 계로왕과 대후, 왕자를 아차산으로 끌고 가 얼굴에 침을 3번 뱉은 후 참수해버립니다. 함락전 탈출한 부여문주는 신라로 급히 이동하여 자비마리간에게 구원군을 요청하고 1만 병력으로 북상하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문주는 거듭 진군하고 고구려군은 전투를 피하여 물러나니 다시 위례성을 탈환합니다. 고구려군이 위례성 공성전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부여문주는 고구려군과 대치하며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두고 더욱 고민에 빠집니다. 기별을 받은 백제 지방군이 북상하여 속속 합류하고 양측의 대치는 점차 팽팽해지는데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부여문주는 결정을 내리죠. 사실 백제는 고구려의 위협에 대비해 이미 계로왕 때부터 공주의 지배 세력과 모종의 이야기가 오갔던 정황이 있습니다. 공주 수촌리 고분군 발굴 시 상당한 유세품들이 출토되었는데 금동 관모와 환두대도, 중국제 고급 도자기 등 일반적인 관계 이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부장품들이 있었습니다. 연대는 5세기 초반, 장수왕의 공격 직전으로 생각되죠.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급히 공산성을 수축합니다. 이때만 해도 토성이었죠. 웅진은 입지가 좁고 내륙 깊은 곳이기에 수도로서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어서 오래 머무를 계획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란한 전국 속에 백제 왕권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 위례성 시절부터 대성 팔족인 해씨 가문의 구가 정권을 장악해 갑니다. 부여문주는 문주왕으로 즉위하고 송해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탐나를 단속하여 백제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북방의 백성들을 정비하고 동생인 곤지를 내신좌평으로 삼고 아들인 삼근을 태자로 책봉하여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죠. 그러나 477년 7월에 내신좌평 곤지가 암살당하고 8월에 해구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9월에 문주왕이 암살당하죠. 곧바로 삼근왕이 즉위하긴 하지만 어린 나이이고
정권은 해구에게 있던 상황이라 다른 대성팔족들의 반발로 내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구가 은솔 연신과 대두성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상권왕은 좌평 진남에게 2,000의 군사를 주어 토벌을 명하지만 실패하고 다시 덕솔 진로에게 500의 군사를 주어 진압하게 하고 성공하지요. 진시일가는 한성백제 시절부터 왕비를 배출한 유서 깊은 귀족 집안으로 삼국사기에도 서기 37년 진회를 우보, 즉 군사정치 최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으로 나올 정도로 백제 왕실과 오랜 기간 같이 한 집안인데 고구려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어 부여계통이 아닌 예맥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란 진압에는 성공했지만 삼근왕도 3년 만에 사망합니다. 이 역시도 암살로 추정하는데 권력을 잡은 진씨가 그랬다는 설이 있습니다만 추정이지요.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니 근초고왕 시대에 복속했던 호남 동부 지역에 가야가 진출한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래저래 백제에게 악재가 계속되던 중 다시 중흥기를 이끌 왕이 나타납니다. 천도 직후 해구에게 암살당한 부여곤지의 아들 동성왕입니다. 진시일가는 해씨와의 관계를 통해 나이 어린 동성왕을 뜻대로 움직이려 했겠지만 생각 이상으로 영특하고 무력이 뛰어났던 왕은 외교에도 소질이 있었습니다. 481년 고구려의 공격에 신라와 가야를 연합하여 물러나게 하고 말갈이나 부기 등 침략해온 외부 세력에 대응해 격퇴시키고 남제, 신라 등 다른 나라와 외교에 힘을 기울였으며 안으로는 우두성, 사정성, 사현성, 이산성, 가림성 등 많은 성을 축조하여 방어력을 강화하고 군대를 사열하여 사기를 고양합니다. 5세기 후반 고구려는 여세를 몰아 충남 지역 깊숙이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었는데 이때 운용한 산성이 안성 도기동 산성, 세종 남성골 산성, 대전 월평동 산성입니다. 제일 남쪽인 월평동 산성은 잠시 점령한 것으로 보이지만 남성골 산성은 정착의 흔적이 보여서 실제로 영토 확장에 의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백제 동성왕의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과 내부 결집으로 인한 반발력과 겹쳐 남하를 포기하게 되죠. 남성골 산성의 고구려 흔적은 5세기 말 이후로 자취를 감춥니다. 천도 후 정상적인 국사를 볼 수 있었던 첫 번째 왕이었던 동성왕은 이제 밀린 과제인 수도에 더 적합한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임기 내내 사냥을 다니던 이유도 왕으로서 통치권 행사와 더불어 쓸만한 땅을 찾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486년 7월 우두성을 쌓다라는 기사, 500년 4월 우두성에서 사냥하다라는 기사. 우두성은 청양 우산성으로 비정되는 곳입니다. 우산성의 위치는 웅진에 도읍이 있을 경우 서쪽 산지 한가운데 위치한 분지로서 주요 교통로상에서 벗어나 있는 곳입니다. 꽤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고 칠갑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들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바로 옆에는 사실양현의 치소로 생각되는 장곡산성이 있어 방어에는 아주 좋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평범한 입지입니다. 이곳을 수도로 삼으려 했었을까요? 성왕에 의해 부여가 수도로 정해지고 백제왕실이 이전하니 청양의 입지는 대격변을 겪습니다. 당과 연결되던 당진과 바로 연결되는 교통로, 당시 기수지역이던 내포를 통해 넘어오는 외부 세력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되죠. 실제로 내포와 충남 동남부를 가르는 산줄기에는 수많은 백제산성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청양의 지천에서는 금이 산출되고 있었으니 사람이 모여들고 영화를 누리게 되죠. 우산성은 동쪽의 칼날 같은 안봉을 이어 서쪽의 봉우리까지 이어쌓은 꽤 큰 둘레의 산성입니다. 약 1081m의 석성이죠. 대부분 협축, 성 내부와 외부를 다 돌로 쌓아 올렸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와편, 토기편이 차이는데 야, 뜬금없네요. 너무 많다 보니 현실감이 안 듭니다. 연대는 백제까지 거슬러 가지만 대부분 통일신라의 것이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서쪽을 바라보는 여러 단의 지대 사이를 세로 질러 우산 가장 높은 장대지에 서면 남쪽으로 태묘산성이, 동남쪽으로 백제 유물 산포지와 고분군으로 둘러싸인 굴량리 산성, 천마봉 산성이 보입니다.
과거 사진을 보면 이외에도 산성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더 있는데 문화재청에는 유물 산포지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겨울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밀집된 백제의 유물 산포지와 고분군들이 있으니 평범한 곳은 아닐 테지요. 백제와 나당연합군의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대흥 임존성 기슭에는 당나라 소정방이 배를 묶었다는 배맨나무 전설이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데 이 이야기가 실제든 아니든 여기서 사비까지는 고갯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성왕은 사비의 방어체계까지 고려했었던 것일까요? 굴량리 산성 아래에는 통일신라의 군부대인 고량부리정이 자리 잡게 되고 조선시대까지 줄곧 중요한 군사시설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산성만 그대로 남아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길목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백제의 탑을 꼽자면 일단 웅장함을 대표하는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 특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백제 석탑은 이 두 분이 전부입니다. 충청 전라 지역의 석탑들은 대부분 고려시대 것으로 그 이전 것은 5손가락에도 못 미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백제는 1금당 1목탑에 가람 배치를 했고 사실 정림사지 5층 석탑도 목탑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정림사지 석탑은 중요하고 귀중한 백제의 유산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림사지 석탑의 유명세는 희소함과 아름다움 때문이 아닌 백제 멸망의 흔적 때문인데요. 소정방이 대당평 백제국 비명이라는 명문을 새겨놓았습니다. 백제 정벌의 이유와 군대 편성, 참여 장군들과 공적, 정과, 전후 처리를 3회에 걸쳐 2126자에 걸쳐 새겨놓았습니다. 내용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가구 수가 24만 호에 인구수 620만 명이라 쓰여 있습니다. 2022년 충청도와 전라도의 인구가 1060만 명이고 일제강점기에는 그 절반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많습니다. 정가 부풀리기였던 것일까요? 17세기 이전까지 세계 인구 증가율이 연 0.04에서 0.05%라고 하는데 현 우리나라 인구에 대입해보면 7세기 중엽의 한반도 인구가 650만이라고 합니다. 대당평 백제국 비명의 백제 인구수와 이상하게 비슷합니다. 사실 신라와 당의 관계는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전후 당고종과 소정방의 대화 중에 나간 김에 왜 신라를 치지 않았나 라는 대목이 있어서 출정 때부터 신라를 치려는 계획이 있었고 이런 내막이 석탑에 토영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백제 금동대학로가 발견된 드라마틱한 사연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능산리 고분군 방문객 주차장 공사를 위해 인근 골짜기에 논을 조사하던 중에 건물터와 금속조가 불에 그을린 흔적들이 나옵니다. 대단한 유물이라 할 수 없어서 공사가 강행될 처지였으나 발굴단이 한 번만 더 파보자라는 요청을 했고 부여군 문화재관리국 기념물과장 노태섭 씨는 예산까지 반영하며 지원해줍니다. 1993년 12월 12일 논자리였던 탓에 물이 쉬지 않고 스미는 와중에 공방 물구덩이로 추측되던 곳에서 어떤 물체가 드러납니다. 몇 시간에 걸친 발굴이 끝나자 범상치 않은 크기의 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제의 금동대학로가 1500년 만에 다시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국보급 유물의 발견에 이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추가 발굴이 이어집니다. 1995년 10월 45m 떨어진 목탑지에서 석조사리감이 발견됩니다. 석조사리감은 탑을 세울 때 심초석에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사리장치나 사리장엄구 등은 사라지고 없었는데 아마도 백제 멸망 시 나당연합군이 가져간 듯 했습니다. 목탑의 기둥이 잘려나가는 흔적이 당시의 상황을 대변하는 듯 석조사리감은 심초석 밖에 기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백제 역사 기록에 담비와도 같은 금성문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백제 창왕 13년 태세제 정해 매영 공주 공양사리. 백제 창왕 13년에 왕의 누이가 왕족의 안녕을 위해 공양한 사찰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창왕은 아버지가 성왕입니다. 아들의 관산성 공략을 응원하러 가다가 신라군의 매복에 걸려 죽고 창왕은 아버지의 죽음을 자기 탓이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실제로 승려가 되려고 하기도 하고요. 후에 아버지를 위한 사찰을 지어 기억하려 한 것이고 금동대학로가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것이죠. 천에 쌓여 나무통 안에 들어있었는데 들이닥치는 나당연합군의 눈을 피해 급하게 숨겼던 것이고 다행히 약탈은 면했지만 주위에 불탄 흔적과 와편들로 미루어 그대로 묻히게 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백제의 멸망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입니다. 향로에 표현된 산의 모습이 박산 향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이 사는 박산으로 보기도 하고
사찰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불교적으로 해석해 우주의 중심에 수미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왕의 마음에서 향로를 보고 있으면 정상의세는 봉황이 아닌 백제왕실을 대표하는 천계이고 아버지가 신선이 되어 살고 계심을 바랬던 것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불교 의식을 위한 것이 아닌 왕실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대학로뿐만 아닌 무령왕릉 은제탁잔이나 부여외리 문양전에서도 볼 수 있는 불교와 도교 사이 어딘가 존재하는 백제의 정신세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로 정상 근처 태을암까지 갈 수 있습니다. 10분만 올라가면 백화산 정상입니다. 태안의 진산인 백화산, 기슭의 샘골은 마한의 신소도국이 있던 곳입니다. 마한연맹의 맹주인 직산에 있던 목지국과 함께 4세기경부터 전통신앙의 성소로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백제에 편입된 후 성대해현이라고 바꿔 불렀고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백제는 이곳에 산성을 축조합니다. 절벽으로 둘러진 아령 형태의 정상부에 상당한 넓이의 평지가 있었고 이를 둘러 석성을 쌓았습니다. 서쪽에 완만한 골짜기에 서문을 두었고요. 이후 백제가 멸망하고 소태현이라고 부르다가 1298년 이곳 출신인 고려시대 유명한 황관 이대순이 군으로 봉해지면서 태안군으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정상에 봉수대가 설치됩니다. 순천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감봉이었습니다. 태안반도 끝으로 바짝 나와 있는 고지, 그 중요성은 현대에도 바래지 않아 1963년 군부대가 들어선 이후로 현재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에 개방된 것도 2018년 7월부터였고 아직도 등산로에 지뢰위험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정상의 전망은 정말 뛰어납니다. 간척지와 섬들을 포함한 충남 서해안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선인들께서도 그 절경에 반해 정상의 안반에 수많은 글귀를 새겨놓았습니다. 하산길에 태안 동문리 마의 삼존불 입상에 들렸습니다. 뭔가 많이 다르지요. 작은 보살 입상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동안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반신이 흙에 묻혀 있었는데 조각된 부분과 안반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붙이는 작업을 하여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처리한 다음 아래쪽에 흙을 제거했습니다. 연화대자가 드러나니 비로소 조각자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왼쪽에 아미타 열애와 우측에 약사 열애가 앞장서 있고 가운데 관세음 보살이 몇 걸음 뒤로 물러 참배자에게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미타 열애의 북위 옷차림, 약사 열애의 북제 옷차림. 동시에 혹은 시간차를 두고 새겨졌을 수도 있으니 대략 7세기 초에 조성된 백제 최고의 삼존불입니다. 서산 용현리의 그것과 비견해보건대 선명했었을 표정, 섬세한 옷맵시는 아낙네들의 손길에 몽환적으로 변했지만 희미하게 묻어나오는 미소는 아직도 뚜렷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제 최초의 마해불사를 맡아 발원자와 조각가의 치성은 보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남하에 수도를 여러 번 옮깁니다. 한성백제의 위례성이라 강력히 추측되는 풍납도성이 고구려의 공격에 점령되어 급하게 공주의 공산성으로 옮겼다가 도성으로 삼기에 평지가 부족하여 부여의 사비성으로 옮깁니다. 무왕 때 수도를 왕궁리로 옮기면서 중앙집권 체계를 세우려 했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합니다. 왕궁리 유적은 지형을 개선하기 위한 성토 흔적, 건물의 배치와 담장, 물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정원, 생산의 흔적이 있는 공방, 위생시설이 있는 화장실 등의 유적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실제로 무왕 때 도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무왕 사후에는 사찰로 바뀝니다. 주변에서 나온 와편의 글자가 왕궁사, 관궁사, 대관궁사인 것으로 보아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왕궁리 5층 석탑은 백제계 석탑으로 1965년 해체 보수 시 사리정원구가 나왔는데 아름답고 완전한 형태의 것으로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근의 쌍릉이 얼마 전 무왕의 무덤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성원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염원이 석탑 한 기로 남아 전북 넓은 평야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백계의 제후국이었던 백제, 후대인 의자왕 때 멸망합니다.
의자왕 치세 전반 중반에는 중흥기를 이끌었기에 귀족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통탄했다고 합니다. 귀족들이 가진 병력과 경제력은 그대로였다고 하니 후대가 가진 무왕과 의자왕에 대한 평가는 승자의 기록일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에는 많은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서울 근교의 큰 놀이동산도 좋지만 지방에도 특성을 살린 테마파크들이 많이 있죠. 임실에는 치즈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여기 꽤 유명하더군요. 남쪽으로 둥그렇게 말린 능선 속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이쪽 서쪽 능선에는 삼국시대 도인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북쪽 능선에도 역시 금성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2011년 개발 시 지표조사에서 유의미한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고령에 있던 벽파국의 토기가 백제 토기와 혼재되어 발견된 것입니다. 2017년 전북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산에서 행해진 긴급조사에서는 마안의 특유의 흔적이 보이는 가야 고분이 나옵니다. 가야계 백제계 토기편과 고분의 축조 방식으로 미루어 연대는 5세기에서 6세기 초, 절제되고 소박한 고분 조성 경향은 지역에서 강성했던 백제와 마안의 영향 때문일 것이라고 파악되었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야의 영역은 경상남도의 삼각형으로 존재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기는 전북입니다. 지도를 넓게 보면 어떨까요? 남쪽으로는 오수를 지나 성시리 산성과 연결됩니다. 이곳도 백제산성의 가야고운군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남쪽으로 운봉고원의 암악성과 이어집니다. 성왕이 결국 이 경로를 뚫어 합천 대야성을 함락시키지요. 동쪽으로는 장수 장계, 전북 내륙으로 통합니다. 서쪽으로는 백제 부흥운동의 고사부리성, 즉 정읍과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좁은 회랑을 통해 전주와 바로 이어집니다. 삼국시대의 이곳은 사통팔달의 요지로 백제와 가야의 사람들이 어울려 대신라 배후기지로 쓰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 중심은 관촌이었습니다. 오수 관촌은 섬진강이 만들어 놓은 계곡과 평지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전북 내륙 거대한 진안고원의 거친 형세를 굽이쳐 자르고 휘돌아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몇 개의 통로와 평지를 만들었고 이곳에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이 거주하면서 수많은 유물 산포지와 고분군을 남겨놓았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삼국시대 것이 많이 발견되는데 고분이 있으면 산성이 있죠. 산성이 있으면 고분이 있고요. 여러 산성들이 관촌 인근의 교통로를 통제하는 위치에 목진지 성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성미산성입니다. 장수에서 성수산 위쪽으로 가로질러 전주 방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감지하는 곳입니다. 섬진강이 깊게 침식하여 만든 절경인 사선대의 남쪽 끝에는 대리산성이, 북쪽 끝에는 성미산성이 자리하여 백제의 중심부로 향하는 길목을 단단히 틀어막고 있습니다. 분명 이 근처 관방 유적이 중요한 성임에 분명합니다. 구들을 포함한 주거지 유적을 비롯하여 남쪽 대지에서는 오부명 인장화가 출토되어 백제의 행정구역인 오부 중 한 곳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유물육으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성미산성도 6세기의 흔적이라는 것이지요. 학계에서는 산 아래 교통로와 근접한 방현리 산성이 따로 존재하는 데다가 8단으로 조성된 대지와 구들육으로 미루어 백제가 운영하던 변경의 보급 거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합니다. 태종 무열왕 8년, 서력으로 661년입니다.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부흥군이 들불처럼 일어나 661년 2월 사비를 포위하자 대규모 구원군을 편성하여 급파합니다. 관창의 아버지였던 김품위를 지휘관으로 문왕, 양도, 백제 출신 충상을 보좌관으로 하는 신라 상비군인 육정중, 경주에 주둔했던 대당부대를 필두로 한 대규모 구원부대는 3월 5일 백제 고토에 도착합니다. 현재의 청양군 정산면에 있는 두량윤성으로 선발대를 보내 군영을 선취하려 했으나 백제 부흥군의 귀실복신에게 습격당해 와해당해버립니다. 김품일은 본대를 이끌고 다시 공격하지만 거의 한 달에 이르도록 진전은 없었고 결국 함락에 실패하죠. 지원군으로 웅진에서 출격한 당군도 괴멸해버리고 보급로는 백제 부흥군의 게릴라 활동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어 이제 고립을 걱정해야 하는 전황이 돼버리자 결국 퇴각을 결정합니다. 4월 19일 퇴각하던 김품일은 다시 백제 부흥군의 습격을 받습니다. 부대를 둘로 나누어 퇴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대였던 대당, 서당, 하주 부대가
향기 좋습니다. 빈골량이라는 곳, 현재의 신태인, 태인으로 생각되는 곳에서 크게 패한 것이지요. 인명피해는 적었으나 병장기를 많이 잃어버린 것을 보니 괴주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대신 상주와 낭당 부대는 각산이라는 곳에서 백제부흥군과 접전을 벌였는데 크게 이겨 2천여 수급을 베고 사로잡아 추격을 따돌립니다. 무열왕은 구원군을 구원하기 위해 금순, 진음, 천존, 죽지장군을 급히 보냈는데 김품일군은 이미 고령 개포리까지 퇴각하여 백제부흥군은 물러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상주와 낭당 부대가 유일하게 전과를 기록한 각산이 성미산성이라 비정되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보면 진한 마이산이 비껴 보이고 전주와 정읍으로 연결된 회랑이 아스라이 보입니다. 상주 낭당 부대의 퇴각 경로를 되짚어보면 가장 요충지였던 관촌이 분명 전투의 중심에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방어에 가장 적합했던 성미산성이 이 지역 백제부흥군 최후의 보루였을 것입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605년 2월 각산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는데 성미산성 초충년대가 6세기이니 시간상으로 멀지 않습니다. 백제무왕은 오랜 기간 신라와 대치했던 관산성 대신 가야고토를 통해 신라를 공략합니다. 그 출발점은 운봉고원 암악성이었죠. 그러나 신라보다 더 많은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602년 해수와 4만의 백제군은 암악성 점령에 실패합니다. 각산성 축조는 시간상 신라 공략을 위한 보급 거점과 지배력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합니다. 성미산성 축조는 위치상 신라 공략을 위한 배후기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616년과 624년 사이 암악성을 점령하고 동쪽으로 진군하죠. 시간은 흘러 현 시대에 달했습니다. 성미산성은 고속도로 소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산자락이 되었고 여름으로 가는 자풀과 관목이 집수지와 팔단 대지를 가려 1500년 전의 상황을 떠올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야와 백제가 공존했던 전북 동부의 수많은 증거들이 연이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백제와 가야를 잇는 교통로상에 가야계 고분들과 백제 산성들이 많은 영감을 줍니다. 백제와 신라의 암악성 전투를 지켜보던 가야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각산 전투를 지켜보던 가야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벽 사이에 금동열의 입상을 숨기는 백제인, 가야인, 어쩌면 후백제인의 뒷모습에서 나라 잃은 유민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88고속도로를) 타고 함양에서 남원으로 넘어갑니다. 상당한 경사지를 한참 올라가면 어느 순간 넓은 평야가 탁 트이는데 바로 운봉고원입니다. 지리산 줄기가 덕유산과 연결되면서 잠시 쉬어가는 곳. 해발 450m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옛부터 그 풍요로움과 고립된 지형 덕분에 십승지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쪽의 백제와 동쪽의 신라가 고지를 차지하여 확장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 각축장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운봉가야가 있었습니다. 인근에 수많은 가야고분이 산재하고 두랑리, 성내 같은 지명이 과거를 짐작케 합니다. 남원에서 함양으로 넘어가는 최단거리의 길이었기에 남원 평지를 감제, 통제할 수 있는 암악성은 가야가 미리 토성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6세기 중반 이후 신라는 운봉가야를 복속하고 암악성을 석축으로 공고히 축조하여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좌시할 수 없었던 백제무왕은 가야 고토의 회복과 나아가 왕권 강화를 위해 암악성을 공략하기로 합니다. 가장 자세히 서술된 삼국사기 백제봉기와 열전 등의 기록을 보면 602년 8월 백제는 암악성에 신라군을 포위했는데 진평왕이 기병 수천 기를 보내어 방어에 성공했고 4개의 자성, 소타, 외석, 천산, 옹잠을 추가로 축조하여 방비를 강화합니다. 무왕은 다시 해수에게 4만 기병, 보병을 지휘하게 하여 암악성과 자성들의 공략에 나섭니다. 이 자성은 해석에 따라 다르게 비정되고 있습니다.
이산산성, 청계리산성, 신기리토성, 황산토성, 청계리산성, 청문리산성, 음지산성, 노치산성. 맞서는 신라장수는 건품과 무운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해수는 천산 서쪽의 진펄로 물러나 매복했다고 하는데 천산은 이미 백제군에게 함락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는 추격해온 무운과 천병력을 기습합니다. 무운이 백제군의 갈고리에 걸려 낙마할 정도로 혼전이었고 아들인 귀산이 추항과 함께 맹렬히 돌파해 두 장수의 무공에 힘입어 신라군은 승리를 가져갑니다. 귀산과 추항은 서라벌로 돌아가는 도중 사망하지만 남하와 대사에 추중되고요. 다만 백제는 수만의 병력이었고 신라는 1000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백제군의 매복이었고요. 백제 장수의 사망 기록은 없고 신라 장수는 2명이 사망했으니 백제군은 별도의 부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마저도 지휘관은 살아 돌아갔고요. 물론 해씨 가문은 암학성 공략 실패로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 입장에서도 왕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위례성부터 유력 가문인 해씨를 확실히 견제할 수 있었고 신라 입장에서도 수성 성공이라는 명분을 가져갔습니다. 후대의 기록이라는 이면일 것입니다. 천산이라는 성 서쪽에 큰 뻘이 있고 제일 바깥쪽에 위치한 성이라고 보이므로 첫 번째 비정대로라면 신기리산성, 두 번째 비정대로라면 청문리산성, 좀 더 넓게 보면 황산토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굳이 강이 아니라 큰 펄로 쓴 것을 보면 황산토성에 마음이 기우는군요. 616년 10월 백제는 다시 암학성에 군대를 보냅니다. 달솔 백기에게 8천의 병력을 주어 공략하게 하는데 승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모산성이라는 이름이 남은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자성들이 다수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광주 방향 지리산 휴게소 뒤편의 이산산성은 산 중턱에 있는 석성인데 일개 중대가 주둔하기에도 비좁은 15m, 21m의 작은 성입니다. 시계도 좁고 활용도 제한적입니다. 왜 이런 자성을 두었을까요? 운봉고원의 삼국시대 성들만 21개에 달합니다. 하나하나 발굴하다 보면 당시의 전투 상황이 정확히 그려지는 날도 오겠지요. 624년 10월 무왕의 적극적인 군사력 투사로 속함, 앵잠, 기잠, 봉잠, 기현, 용책 등 6개의 성이 백제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이 중 속함은 함양 팔령산성으로 추정되고 앵잠도 함양에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팔령산성은 운봉고원을 넘어 함양으로 내려가는 팔령치에 있는 성이므로 616년에서 624년 사이에 암학성은 백제에 점령당했습니다. 어쩌면 저 6개의 성 중 하나가 이름이 바뀐 암학성일 수도 있겠지요. 642년에는 의저왕이 대하성을 함락시킵니다. 대하성 성주는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이었고 사위와 딸의 죽음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김춘추와 김유신, 암학성이 삼국통일의 시발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자왕이 대하성을 점령한 지 불과 20년도 되지 않아 660년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전북 동부지역의 장계분지와 운봉고원은 철이 나왔습니다. 특히 운봉고원은 근래 조사에 의하면 80여 개의 철산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암학성에서도 제철 유적이 발견되었고요. 철이 곧 국력이던 시절 가야고토의 철산지는 정치적, 전략적으로 복잡하게 작동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장수와 남원 보절의 가야 유적들과 남원 덕가면 성산 백제산성 주위의 가야고분들, 유적들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암학성은 고갯길을 지키는 전술적 가치를 지닌 단순한 성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울러 발굴 중 온나무 수액이 말라붙어 있는 신라의 토기가 나오기도 했지요. 옷은 과거 최고의 마감재였습니다. 방수, 부식 방지, 접착제로 사용되었고 당시에 최고 수준의 가공 능력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남원이 전통 오칠로 유명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 기원이 암학성이라면 이 유물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암학성은 당시로서는 큰 성이지만 주둔 가능한 병력은 일개연대가 한개입니다. 따라서 회전은 아영뜰과 운봉뜰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원래 이곳에 살았던 가야 유민들은 어느 쪽을 응원하고 있었을까요? 남원 운봉에서 왜구들을 크게 격파하고 이성계는 임실로 이동합니다. 태조 왕건이 임실 상이암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고 고려를 개국했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이성계도 상이암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요. 황산대첩이 1380년, 조선개국이 1392년이니 이미 이때부터 왕권 의지가 있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대승 후 인월에서 요천을 따라 북상하던 이성계는
팔공산 자락의 용계리를 지납니다. 인월에 왜구를 치기 위해 남하할 때도 이곳을 지났는데 그때 닭이 울어 대승했다고 기뻐하며 마을 이름을 용계라 지어줬다고 하죠.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그 흔적을 지우고자 용계라고 바꿔 기록하여 현재도 용계입니다. 용계리는 장수 장계분지의 남쪽 입구입니다. 더 높은 곳에 숨어있는 대성고원, 남원 만행산까지 이어지던 광대한 철산지를 모두 연결하는 교차로입니다. 당시 모든 마을에서 닭이 울었을 것이니 이성계의 의중은 이곳이 백제 고토의 요충지라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침 백제 왕실의 상징이 천계이니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인근에 이성계의 전설은 더 있습니다. 장수 신무산 금강 발원지인 뜸봉샘에서는 백일기도 하다가 오색 찬란한 봉황을 봤다고 하죠. 지난 마이산 운수사에서도 백일기도를 드리다가 꿈의 신선으로부터 왕권의 상징인 금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또 용계리와 묘한 연결점이 생깁니다.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이자 호남의 진산이라 일컫는 장수 팔공산. 그 팔공산 남쪽 자락에 신무산과 연결되는 능선에 장수와 남원 임시를 이어주는 척치, 자고개가 있습니다. 자고개가 인근에서 활동을 많이 한 이성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혹은 후백제의 가장 중요한 거점 중 하나로서 전쟁에 필요한 철을 조달하고 신라를 공략하는 교통로로서 견훤이 직접 운신하여 이곳에서 계시를 받았다든지 장수의 오색이경 존재했었던 장수가야와 연계된 이야기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능선에서 대성고원과 장수 장계분지를 동시에 감시 가능하며 더하여 대성고원 아래로 남원 보절과 장수 산서, 오수까지 내려다 보이는 탁월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성고원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섬진강 수계에서 장수로 가려면 반드시 올라와야 하는 가제제와 자고개는 이곳을 천엄의 요새로 만들어 주었고 중심부의 대성리 고분군과 대성리 도요지, 식천리 고분군이 고대로부터 교통로와 새거지가 존재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곳의 중심이 되는 군사시설은 자곡의 능선 따라 원수봉 쪽으로 1km가량 올라가면 나오는 해발 840m 한미성이었습니다. 고문원에 성적산성, 성수산성, 신천고성 등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적, 성수산이 팔공산의 옛 이름이어서 그렇습니다. 대신 성수산이라는 이름은 서쪽으로 옮겨가 아직도 남아있지요. 한미산성은 모서리를 남북으로 두는 마른 목골의 산성입니다. 둘레는 400여 미터인데 보기 드물게 옛 성벽이 잘 남아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휩쓸리기 쉬운 골짜기 쪽이 제일 잘 남아있고 완전히 상실된 구간 없이 현재 모습만으로도 대략적인 성벽의 외형이 파악될 정도입니다. 성벽 내외부를 같이 쌓아 올린 협축 구간이 대부분이고 치가 3곳 존재합니다. 옛 기록에는 성문이 3개라고 되어 있으니 가장 높은 곳인 서쪽 치 옆에 서문, 현재 성 내부로 진입하는 통로에 남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간별로 돌의 형태와 다듬은 모습이 달라 사용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개축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크게 동쪽과 서쪽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성 내부 평탄지의 서쪽에는 겹쳐진 것을 포함하여 무려 6기의 집수지와 점토로 보강된 배수시설이 나타납니다. 집수지의 단면이 삼국시대에는 사선이나 수직이고 신라 발해 시대에는 계단형인데 이후의 단면이 계단식입니다. 출토유물로 미루어 후삼국, 후백제입니다. 1456호는 삼국시대 늦어도 7세기 초에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단면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서 축조 주체가 각기 다른 세력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6호는 5호 위에 중복되게 조성되어서 모습이 꽤 복잡한데 바닥에 점토층이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우물의 성격도 있었음을 가늠하게 합니다. 내부에서는 삼족 토기가 발굴되는 등 토기편, 기와편이 다양하게 출토되었습니다. 성 내부 서쪽 안방 구간은 석재 채취 흔적이 있어 축성 때 사용한 채석장으로 보이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되는 수많은 종류의 와편과 토기편이 성 내부에 가득합니다.
유물 유적이 백제와 남한여초의 것들만 발견되니 사용 주체는 백제와 후백제로 볼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접하는 성의 모습은 후백제에 의해 완성된 것입니다. 다른 시대의 유물 유적은 나오지 않으니 한미성의 역사적 효용은 이 땅에 통일국가가 자리잡은 이후로 다한 것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수에서는 수많은 고분군들과 유적들로 인해 백제 이전 장수가야라는 세력의 존재가 확인되어 가는 중이지요. 노하리 고분군은 5세기경 가야 토기와 철기가 나온 데다가 매장 형식에서 마안의 흔적이 보여서 장수가야의 시원 흔적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삼고리 유적에서는 6세기 초까지로 구분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가야 토기들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백제, 신라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장수가야가 대가야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타국과의 교류도 활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동촌리 고분군에서는 6세기 초부터 백제 토기가 절대적인 수량으로 출토되어 이 시기 전후로 백제에 복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6세기 초 백제는 웅진천도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안정된 왕권으로 사비천도에 성공한 시기입니다. 무령왕에서 성왕치세이고 군사적으로 고구려에게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후방의 안정은 필연적이던 시기였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장수에는 우평현이, 장계에는 백해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백제가 운봉고원의 암악성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602년이니 후방인 장수는 그 이전에 복속되었을 것입니다. 백제성인 임실 성미산성이 6세기 초축으로 남원 성시리산성도 사비 시기로 파악되었으니 백제가 전북 동부를 복속한 것은 6세기 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굴 결과도 사서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계곡부에 남은 온전한 성벽 구간에 외벽 보강층에서 수습된 수채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는 6세기 전반에서 7세기 중반이어서 삼국시대 축성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외벽 안쪽에 일반적으로 채운 모습이 아닌 축성으로 보이는 성열이 드러나 현재의 성벽 이전에 석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내부에서는 소량이지만 가야토기도 나왔기 때문에 원래 있던 가야의 영향인지 초축의 흔적인지는 추가 발굴로서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쪽치에서는 신라 발해시대, 신라의 사다리꼴 쌓기나 동남성벽 상단에 다듬지 않은 돌로 축성된 후백제 시대로 판단되는 구간이 있어서 집수지의 모습과 더불어 사용 주체에 대한 교차 증명이 됩니다. 한미산성에서 팔공산 정상으로 500m가량 올라가면 원수봉 봉수가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 이어진 신무산 정상에는 신무산 봉수, 대송고원 남쪽 봉우리인 계동산 정상에는 묘복산 봉수가 있고 철산지를 가로질러 남원 보절면을 내려다보는 사계봉에는 사계봉 봉수가 있습니다. 봉수왕국이기도 했던 장수가야의 남서쪽 봉수 통신망이 장계로 연결되던 곳이 자곡에입니다. 6세기 팔공산에 팔성사라는 고찰이 있었고 8암자에 8분의 성인이 계셔서 팔공산이 됐다고 전해지지요. 고대로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많던 곳이다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이름의 한미성이 더 있습니다. 백제가 신라를 공략하기 위해 전초 보급기지로 삼았던 성들이어서 그런 이름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부에서 최근까지 불탄살이 나왔고 발굴시 탄화층이 곳곳에서 관측되니 유물유구 흔적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멀리 남원 성시리산성이 내려다 보입니다. 고갯길을 따라 행군하는 백제병사들이 제일 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전북 동부의 고원지대, 분지와 분지 사이를 풍부한 수량을 머금은 금강이 흘러갑니다. 이 고원지대는 경남 서부와 이어진 천연의 방벽으로서 월악산과 속리산, 민주지산에 이어 덕유산 그리고 지리산까지 연결되던 장수, 장계분지입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너른들의 교통의 편리함과 수기에 그리고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옛부터 자리잡은 선조들에 의해 세력 집단이 형성되고 백제와 가야 신라를 가르던 혹은 연결하던 우리 역사와 평행하게 이어지는 고대의 교통로가 이곳에 생겨났습니다. 1989년 남양리에서
마안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다량 출토됩니다. 아울러 백제의 것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 풍요로운 분지는 백제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1993년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삼고리 고분군에서 4세기로 편년되는 수백 점의 대가야 토기를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가야 연맹의 하나이거나 대가야에 종속된 세력으로서 압도적인 가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야계 석강묘들에서는 가야를 비롯 백제와 신라, 고구려 토기가 다양하게 나오면서 장수에 있던 가야가 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세력이라는 것도 알아내게 됩니다. (475년)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에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있을 무렵 최전성기에 달했던 장수가야는 그 세력을 서부로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영토로 복속하고 영향력을 떨침과 동시에 120여 개의 봉수를 설치하여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추어 나갑니다. 봉수의 북단은 금산에 닿았고 서쪽은 임실과 완주를 포함하는 산지에 모두 이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은 남원 운봉고원까지 아우르고 있었는데 동쪽은 60령만 두어 얇게 대가야와 인접하여 있었습니다. 그 영역이 전북 동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백제의 우선 과제는 전국 안정이었으니 장수가야의 성장으로 인한 충돌은 기정사실이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도 삼국사기의 기록은 없습니다만 일본 서기에는 남아 있습니다. 513년 6월 백제가 반파국이 기문을 약탈해 갔음을 알림이라는 기사인데, 그리고 따로 반파국이 신의 나라의 기문이라는 땅을 약탈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바르게 판단하여 원래 속한 곳에 돌려주십시오 라고 아뢰었다. 반파국은 대가야이고 기문은 장수가야입니다. 일본 서기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역사적 사실만 추려보면 백제와 대가야 장수가야의 분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서기의 513년은 백제 무령왕 13년인데 12년에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남하를 차단하고 북방의 급한 불을 끈 시기입니다. 이후 4년 동안 백제와 장수가야의 분쟁이 있었을 시기에 삼국사기의 기록이 비는 이유가 관산성 전투에 참여한 대가야와의 이해관계 때문일까요? 발굴 결과는 상황을 사실에 가깝게 보여줍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남원 운봉고원의 고분들이 가야식에서 백제식으로 바뀌고 장수 장계의 고분들도 백제묘제로 바뀌면서 백제 토기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이렇듯 6세기 초 장수가야는 백제의 세력 안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세기 중반 이 땅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인 관산성 전투가 벌어지지요. 현재의 옥천 지역에서 벌어진 백제와 신라의 전투에 백제의 지원군으로 대가야가 동원됩니다. 백제는 주위 여러 국가에 대한 예전의 영향력을 회복하였던 것이고 가장 취약 지점이자 고토였던 옥천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으나 최후는 알려진 대로 백제 성왕의 전사입니다. 전투 결과는 치명적이어서 금관가야의 멸망으로 압박받던 대가야의 멸망을 불러왔으며 백제와 신라의 접점이 더욱 확대되게 됩니다. 성왕의 아들이었던 위덕왕은 몇 번 더 공략을 이어가지만 신라의 방어선은 공고했을 뿐더러 오히려 더욱 공세를 걸어와 영동 내리서성과 대전 계족산성이 신라에게 점령당했고 운봉고원의 가야 세력도 신라에 편입되어 남원 암악성이 수축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백제왕이 된 무왕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충돌 지점이었던 옥천 대신 가야고토의 전북 동부와 경남 서부로 전장이 옮겨갑니다. 이 시기 공략의 중심은 동과서를 잇는 주요한 통로 두 개인 장계와 운봉이었고 운봉의 산성은 신라의 암악성, 장계를 지키는 산성은 백제의 침령산성이었습니다. 7세기 초 백제는 침령산성을 수축하여 거점화합니다. 침령산성 아래에는 방아치, 즉 침령이 있어서 진안과 장계를 잇는 방곡제와 장계와 거창을 잇는 60령과 더불어 교통로를 아우르는 장계분지를 감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요지였습니다. 가야의 거점이었던 삼복리 인근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400년 뒤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타임머신과 다름없는 집수시설과 함께 산성 내부의 평탄지, 성벽의 발굴 조사가 진행됩니다. 2005년 정밀 지표 조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 결과 삼국시대를 시작으로 고려 초까지 포함하는 수많은 토기편과 기와편, 철제 유물, 목재 유물이 쏟아집니다. 7세기 초반 초축한 것으로 보이는 백제의 성렬이 출토되었고 7세기 후반 신라가 축성한 현재의 산성이 둘러 있었습니다. 특히 1호 집수지의 유물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집수지 하부에서는 수많은 백제 토기 파편이 가득 깔려 있었고 그 위에 7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신라의 토기들이 존재하여 660년 백제 멸망의 격렬한 역사의 흐름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정상부에 위치하여 더 많은 것을 간직할 수 있었을 1호 집수지에서는 지붕시설의 흔적과 현재의 것과 큰 차이 없는 철제 도르래가 발견되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려 노력했을 고대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 외에도 글씨가 쓰여진 목관과 열쇠 그리고 목재 농공구가 나와 전후에도 이곳에 상주하여 지배 활동을 벌였을 신라 지방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11세기의 청자편들을 끝으로 더 이상의 증거는 멈추었습니다. 3호 집수시설 옆의 평지에는 후삼국 시기의 수키화와 같이 발견된 35.2 곱하기 8.2m에 달하는 거대한 건물지가 있었습니다. 견훤은 장수 장계에서 나는 막대한 양의 철에 주목하여 일찍부터 이곳을 점령하여 유지했고 황산에서 마지막 새가 끊어질 때까지 한 번도 이곳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장수 침량산성은 전주성에서 신라 공략을 위해 이동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교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얼마 안 남은 온전한 성벽인 남쪽 성벽의 좌측은 신라의 성벽이고 우측은 푸백제의 성벽으로 유구마저 다른 시대의 것을 한 공간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백제의 석축과 토기편에서 시작해 신라의 산성과 생활유적, 후백제의 기와편과 건물지를 거쳐 고려의 자기편까지 이어지는 치열했던 우리 고대의 500년 역사가 이곳 장수 침령산성에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남원 보절의 성시리산성 주위의 가야고분들, 임실 성미산성 주위의 가야고분, 장수 침령산성 주위의 가야고분들 모두 백제의 산성들입니다. 역사적 정황을 보면 백제에 의한 가야 복속입니다만 그리 단순하지 않은 이해관계가 비껴 보입니다. 먼 과거로부터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길 중 하나였던 장수 침령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전주를 점령하러 가는 길이기도 했고 현재도 같은 길로 고속도로가 놓여 수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이 땅에 사람이 사는 한 침령산성이 가지는 입지로서의 소명은 내려놓을 수 없을 터입니다. 전라북도 동부 내륙 산지 지역은 그 구비가 강원도 못지않게 험하고 깊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끝도 없이 이어져 몇몇 고개만 사람이 넘어갈 수 있게 허락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 한반도를 동쪽과 서쪽으로 분리하는 장애물이 되어 세력의 충돌 지점으로 역사에 계속 등장합니다. 유명한 이치 전투는 대둔산 자락에서 일본군을 막아내 임진왜란 기간 전라도를 지켜낼 수 있었고 정유재란 때는 황석산성 전투에서 막지 못해 전라도가 유린되었습니다. 후백제가 험준한 전라북도 동부에서 충청도와 경상도로 군사력을 투사한 배경도 풍부한 철과 지형적 유리함을 최대한 살린 것이고 이것은 백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국시대 백제는 탄현에 목책을 세워 방비를 강화함으로 신라에 대비했습니다. 백제 충신 성충의 육로는 치면을 지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 기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간언이 삼국사기를 통해 지금까지 전해지지요. 침현, 즉 탄현은 험준한 곳이자 백제와 사비로 들어오는 요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에서 사비로 가는 길목, 그런데 문제는 탄현이라는 지명이 정말 흔하다는 것입니다. 대둔산 안봉은 금산과 전주 사이에 거대한 지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내달리던 공룡의 등뼈 같은 줄기가 마지막으로 힘을 쓴 천등산,
그 남쪽으로 내린 능선에 용계산성이 있습니다. 울창한 수목에 가려 형태를 짐작하기 힘든데 능선이 양쪽으로 내렸으니 골짜기 두 개를 안고 있겠네요. 아닙니다. 과거 항공사진을 보면 능선이 낮아지기 전 작은 골짜기 하나만 안고 있고 안쪽에서 급경사로 성벽을 내렸습니다. 마치 서쪽에서 접근하는 적을 차단하기 위한 형태입니다. 공격군의 동선을 가늘어지게 만들어 축차 소모하게 만든 구조로 많은 평지를 가진 북쪽 골짜기는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용계산성이 교통로를 통제하는 데 주안점을 둔 성은 확실합니다. 이곳은 고대로부터 오랜 기간 사람들이 지나다닌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길은 장선천을 따라 서북쪽을 향하는 것이 아닌 주로 남서쪽 낮은 원치를 넘어 전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용계산성은 동쪽에서 넘어온 군대가 서북쪽으로 진격하는 데는 효용이 떨어지는데 삼북리에서 고당리로 넘어오는 고개는 동쪽에서 사비로 가는 군대에게는 굳이 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골짜기를 따라서 천등산을 북쪽으로 우회해서 협곡을 빠져나가면 바로 황산벌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가지 이유로 용계산성은 백제가 웅진천도했을 시기에 혼란을 틈타 장수가야의 확장으로 초축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전북의 봉수구조가 이곳을 통해 장수로 향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러나 백제가 내실을 다지고 남쪽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현재의 용계산성은 백제에 의해 축성되었습니다. 인근 백제 관방유적의 전방에 배치한 탄현산성은 관측용 보루성으로 보입니다. 내부의 건물지와 백제 토기편이 가득한 전방 전초기지 같은 성격으로 둘레가 350m에 불과합니다. 천등산에서 내린 450m가 넘는 고지가 용계산성과의 시계를 막고 있어서 이 때문인지 봉화대를 따로 두었습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가야의 봉수망을 활용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굳이 탄현산성을 전진 배치하고 봉화대를 따로 운영한 것은 괴목동천이 만들어 놓은 골짜기를 통해 침입하는 신라군을 관측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탄현봉수와 탄현산성 사이의 골짜기가 바로 그 숲고개 탄현입니다. 단순한 고갯길이 아닌 백제와 신라의 국경선이자 어쩌면 방위체계였을지도 모르는 모호함, 관산성 전투로 인한 분쟁지역으로서 특정 지역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의 쟁점이자 수건인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열왕과 김유신, 소정방은 백제를 공격하기 전 이천과 덕적도로 이동합니다. 이어 태자인 김범민으로 하여금 수군 100척을 이끌게 하여 당군 1900척과 합류하게 합니다. 총 병력은 13만. 공격 전 북쪽으로 이동한 것은 고구려를 공격하는 듯한 기만책이기도 했으니 김유신의 5만 신라군이 저항 없이 탄현을 넘는 데 주요했습니다. 수군은 서쪽에서, 김유신은 동쪽에서 사비를 협공하기로 한 660년 7월 10일 육로로 이동하는 김유신은 기일에 맞추기 위해 최대한 전투를 배제하고 백제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를 택했을 것입니다. 의자왕이 대신들과 방어 대책을 마련하다가 이미 신라군이 탄현을 넘었다는 기별을 받죠. 계백의 5천 병력이 황산벌로 이동하는 시간, 김유신이 5만 병력으로 탄현을 넘어 황산벌로 이동하는 시간, 계백의 이동거리가 좀 더 짧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황산벌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는 인근 황산의 거친 지형으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크게 다음 4곳으로 추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 정림동에서 계룡을 지나 개태사로 내려오는 협곡, 대전 정림동에서 갑천을 따라 탑정 저수지로 빠져나오는 협곡, 대전 식장산에서 금산 방면으로 내려와 대둔산을 북으로 도는 경로, 그리고 대둔산을 남으로 도는 경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옥천은 신라의 관방유적이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고 대전과 금산은 백제의 관방유적이 엄청난 밀집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측의 산성을 합하면 100여 개에 달합니다. 김유신이 아무리 급해도 백제의 치밀한 방어선을 가로질러 갔을 확률은 희박하리라 생각되죠. 그럼 탄현의 위치와 교차해보면 정답에 가까워지겠습니다. 탄현 후보지도 몇 개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땔감으로 숯을 많이 사용했기에 숯고개라는 지명이 흔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유신의 예상 진경로상에도 숯고개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식장산 북쪽 능선의 옥천 오동리와 자모리를 연결하는 고갯길입니다. 여기에 노구산성과 노고산성, 고갯길에는 석축으로 가도까지 만들어 놓았기에 현재도 주요 도로가 지나는 200리 통로에 보조적 수단으로 요긴히 사용된 듯합니다. 금산 교촌리입니다. 여기도 숫고개라는 지명이 남아있고 대둔산을 거쳐 서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죠. 지금도 17번 국도가 옥천 추부면과 전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쑥고개, 오늘의 주인공인 용계산성과 방어체계를 이루어 완주군 삼북리와 고당리를 연결하는 고갯길입니다. 비정된 고갯길 중에 가장 남단으로 대둔산 아래로 지나는 고대 교통로보다 아래입니다. 만약 경주에서 이동한 군대라면 이곳을 지났을 확률도 크겠지만 이천에서 남아있으므로 가장 가능성이 낮은 곳입니다. 이외에 김유신의 동성과 신라의 영역을 고려하여 옥천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마달령, 옥천 자모리에서 대전 세천동으로 넘어가는 장고개, 금산 두지리에서 행정리로 넘어가는 방현 등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각각 짝이 다 맞습니다. 탄현이라는 가장 이른 기록은 삼국사기 백제봉기 동성왕 23년 7월 기사입니다. 501년 음력 7월 탄현에 목책을 세워 신라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475년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신라가 본격적으로 왕권이 강화되고 체제가 정비되는 것을 알아보고 추후 신라의 확장에서 그 접점으로 부상할 탄현에 방어체계를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와 백제는 바로 얼마 전까지 혼인을 맺고 고구려에 대항해 군사적으로 원군을 주고받던 사이였지요. 신라의 소지마리간이 지증왕으로 바뀌고 모종의 첩보를 통해 미래를 예견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이후에 두 나라에서 벌어진 관산성 전투로 말미암아 옥천과 대전을 연결하는 회랑 인근이었을 것입니다. 백제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 한 사람의 병사로 능히 지킬 수 있는 곳, 그리고 백제가 방어체계를 이루고 군대를 소집했던 곳인 월평동 산성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김유신은 교통로에서 떨어진 산꼭대기의 산성들은 무시하고 교통로에 밀접한 산성들은 피하면서 진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탄현은 수많은 전투와 오랜 시간으로 인해 해당 지역 접경의 고유 명사처럼 되어 있었을 것이고 김유신은 옥천 대전 회랑을 따라 이동하다가 200리와 자모리를 거쳐 마달령을 지나거나 식장산, 자모리, 세천동 고개를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유신이 탄현을 넘었다는 소식은 봉수로 거의 즉시 사비에 전해졌을 테고 백제의 수도방위군이 황산벌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신라군은 추부면에 빽빽한 백제 방어선을 뒤로 우회하여 하소동을 지나 먹티를 넘어 대둔산 북쪽의 논산 도산리를 거쳐 황산벌에 진입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경로는 과거에 길이 존재하고 거리는 약 50km입니다. 사비에서 황산벌까지는 약 35km. 대전 서부로 이동하여 접근하는 경로는 너무 짧아 계백의 황산벌 투입 시간에 여유가 없었지 싶고 백제의 본격적인 전투용 산성이 산재하여 진군에 부담이 많았을 것입니다. 용계산성은 들머리 말고 골짜기에서 올라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쪽이 경사도 완만한 편이고 남서쪽에 비교적 온전한 성벽길을 따라 우르대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도 드물고 답사객도 적은 성입니다. 발굴도 이루어지지 않아 손바닥만한 와편이 쉬지 않고 걷어차이며 온전한 모습의 축성이 정상까지 계속됩니다. 내부의 건물지는 물론 성벽과 성벽으로 오르는 계단 흔적, 근원을 알 수 없는 구조물 형상까지 고대로부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성벽을 쌓던 백제인의 유머 감각이었는지 다듬은 장방형의 성벽 가운데 흑요석이 박혀있기도 합니다. 우르대에 올라서면 좁은 평지가 있고 많은 양 여러 종류의 와편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무너진 석재로 보아 작은 축대를 마련하고 건물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남쪽으로 능선을 따라 북쪽 성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라 그런지 밀생한 수목이 앞으로 나가기 어렵게 합니다. 인근에 남은 탄현, 원리, 원치, 궁동, 관터들 같은 지명과 함께 용계산성의 위치와 모습이 이곳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귀뜸을 해주는 듯 합니다. 신라 남북국 시대에는 용계산성 서쪽에 금당사라는 큰 절이 있었고 고려시대 고분이 용계산성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장선천 아래와 용계산성 동쪽까지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산포지가 가득합니다. 가야에서 후백제까지라는 통솔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오랜 기간 전북 동부의 교통의 요지로서 통제성으로 운영되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산성에서 발견되는 높은 밀도의 유물과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진 유물 산포지 금산 백령성에서 이어지는 백제의 관박 유적은 이곳이 가야, 이건 토기편이네요. 신라와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였다는 증거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 중요성은 퇴색되지 않고 줄곧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로 사용되었지요. 모든 시대, 모든 국가들이 이용한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가운데 발굴로서만 파악될 수 있을 장수가야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합니다. 인근의 봉수들이 장수로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하니 생각보다 장수가야는 강력한 세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백제의 계백과 신라의 김유신이 결전을 벌였던 황산벌입니다. 이 넓은 구릉지에서 1400여 년 전 한반도의 역사가 바뀌는 중대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김유신과 5만 병력은 대전 남쪽의 탄현을 지나 금산을 거쳐 동남쪽에서 부여로 접근합니다. 계룡을 거쳐 사비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택한 것은 백제군과의 전투를 최대한 피하고 소정방의 13만 병력과 합세하여 총 18만의 병력으로 사비를 공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금산에서 사비로 가는 길은 중간에 위치한 대둔산을 북쪽으로 도는 길과 남쪽으로 도는 길이 있는데 시간이 촉박했던지 좀 더 가까운 북쪽으로 우회합니다. 이에 맞서는 백제군은 신라봉기에 험지 3곳에 진을 쳤다고 나오는데 정확한 기록이 없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험지라는 것에서 처음 진을 친 곳은 모촌리산성, 산직리산성, 황령산성 주장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황령산성은 경사가 급하여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내부가 좁아 많은 병력이 주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봐도 1, 2개 중대 수준. 모촌리 산성은 경사가 급하여 방어에 유리하고 논산으로 진입하는 길목을 감지하는 곳이라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이 세계의 진지 중 하나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을 깎아 만든 곳이라 이곳도 비좁습니다. 많이 주둔해도 2-3개 중대 수준. 계백은 제대로 된 성이 구축되어 있고 내부에 꽤 넓은 평지가 있어 많은 병력이 주둔할 수 있었던 산직리 산성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샘도 있어서 상당히 장기간 저항할 수 있는 곳이었고 북서쪽의 능선으로 각 산성과 유기적 교통이 가능했습니다.
급하게 투입됐지만 사기는 충만한 백제군은 고향을 지킨다는 결의에 계백을 중심으로 공고히 뭉쳐 있었습니다. 현재의 양촌면 인근에 도착한 김유신의 5만 신라군은 가장 첨단에 나와 있는 모촌리 산성, 산직리 산성에 견제를 위한 2개의 공격 부대를 투입하고 본대는 논산천 쪽으로 우회하여 황산벌로 진입합니다.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부대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길이 좋은 곳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백제군은 우세한 신라군의 병력에 맞서 수성전에서 몇 번의 승리를 거둡니다. 산직리 산성 아래 골짜기의 승적골이라는 지명으로 그때를 떠올릴 수 있네요. 그러나 신라군의 주력이 우회하여 사비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본 계백은 수성을 포기하고 연산면 쪽으로 내려가 진을 짜고 신라군과 격돌합니다. 이렇게 추측한 이유는 삼국사기에 적은 많고 아군이 적다라는 구절을 볼 때 관창은 혼자서 돌격한 것이 아니고 별동대를 이끌었으니 포위 공격이 기본인 공성전에 맞지 않고, 세 번째 공격에 신라군이 백제군을 결국 포위했는데 백제군의 분전으로 포위몽을 뚫었다고 하니 이미 평지에서 대치 중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고지도에 보면 한박산 넘어가는 고개가 황령치, 황령산성 아래 마을은 황령, 산직리 산성 고개 너머 마을은 황산리인 것으로 보아 이곳에 줄지어 있는 산들을 황산이라 불렀고 이 부근에서 전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최대한 전투를 피하고 약속한 기일에 맞춰 소정방과 합류하려는 김유신을 어떻게든 접전을 유도하여 소목해 하기 위해 벌판에 진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이때 배우성으로 청동리 산성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이 기동을 방어하기 위해 명암천을 앞에 두고 좌측으로 적이 우회하지 못하도록 청동리 산성 우측으로 진을 설치합니다. 계속된 신라군의 공격. 계백은 불굴의 투혼으로 4번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러나 10대 1의 싸움. 밀려가며 분진하던 계백은 결국 부정면 한 골짜기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곳의 지명은 가장골, 충곡리, 수락산. 어떻게 봐도 이곳이 황산벌 전투의 마지막이 된 곳입니다. 신라도 5만을 동원했는데 백제가 5천밖에 동원하지 못했던 이유는 소정방을 막기 위해 분산되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백제의 왕실이 동원할 수 있는 중앙 5방 각 1000명에 총합 5000명이므로 급히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모두 투입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후 소정방과 전투에서 백제군이 1만여 명 전사했다고 나오니 주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소정방과의 전투에서 패배 후 웅진으로 피해 지방병력을 모아 다시 접전하려고 했지만 웅진의 호족이었던 예식진의 배반으로 실패합니다. 백제는 백개의 제후국이라는 국호의 의미와 같이 지방 호족들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계백이 가족들을 죽이고 참전한 것도 내부의 분열이 심해서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의자왕이 붙잡힌 후 호족들은 우리가 왜 지냐 라며 당황해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집니다.